위안부 합의 직후에 저희가 모신 적이 있습니다. 파파이스에서 모셔서 본인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사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오늘 미리 증거를 깔고 이장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죠? 예. 네. 그때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본인의 주장만 있는 것으로. 자, 또 있습니다. 증거. 사진을 2장을 보내셨어요. 견학을 가도 저런 포스로는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견학일 수도 있어요. 견학. 저는 2006년도에 재판관에 임명돼서 6년씩에서 2018년 내년까지 제 임기인데 또 리뉴얼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확실히 확인이 안 됐다. 복장을 다 입고 다른 사람과 앞에 함께 있는 사진을 다 하면은 억울하십니까? 예,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이 바로 국제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 때 만들어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영어로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1945년 유엔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역사는 이 1899년 제가 관계하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는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네. 1945년 유엔의 하나의 기구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15분이고 일본 사람 오와다 하야시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그 국제사법재판소 아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아, 그렇군요. 네, 제 기억이 잘못됐군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여러분 중재재판소, arbitration. 중재재판소에 요사이 좀 각광을 받는 것은 남중국해 사건과 관련해서 필리핀과 중국 네, 그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필리핀이 이겼죠. 네. 사실 필리핀의 배후에는 물론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여러 동남아국가 있지만 사실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작용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은 제가 봐서는 억울하게 진 재판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렇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로 그 남사군도 남중국해는 석유, 광물 지하에 해저에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경제적 이권이 관련돼 있군요. 그런 중요한 곳에 계셨던 분인데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위안부. 근데 처음으로 외신에다 대고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합의했던 건 우리 인정할 수 없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위안부 합의는 국민에 의해서 피해자들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위안부 전환정부의 합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끄떡끄떡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지.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이 의미가 뭔가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두 국가 사이에 합의를 한 건데 이걸 국제법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사실 이 위안부 합의를 비롯하여 식민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한국은 꼴대를 자주 옮기는 나라다. 사과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사과를 하라 하고 계속 그런 사과를 요구를 한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국제사회에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과는 입에 발린 감성적인 사과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라는 단위가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범죄 행위를 인정한다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단위가 거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사과를 해야.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쉽게 말하면 미안하다, 돈 얼마 줄게, 이거는 사과가 아니다. 명예회복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위안부 합의 문제의 핵심의 국제사회 반응은 1998년 유엔 인권위 산하의 소위 차별 소위의 그 당시 특별보고관 여성 게이 맥두갈이라는 분이 바로 특별보고관으로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한국의 피해자와 일본의 또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유엔에 보고를 하기를 2차 대전 중에 일제 이해하여서 한국 여성에 가해진 이왔던 성적인 노예 행위는 전시중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98년 제50회 유엔 인권 소위는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채택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일본 정부가 관여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하라고 일본 정부에게 98년에 정식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뭐냐? 국제법을 위반했으니까 후속 조치는 일본이 특별법을 마련해서 그 관련자들, 범죄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조차도 2005년까지는 일본 정부와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65년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서 박정희 시절에 한일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때 돈 다 줬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예, 빚 청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그랬던 거였고 일본은. 예. 그런데 20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05년에 최초로 한국 정부에 의해서 51년에 65년까지 14년 동안에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한일 협정 외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예. 과연 5억 불이라는 돈의 성격이 뭐냐? 예. 이것이 청구권 협정 제1조는 5조를 일본 정부 한국에 준다. 2조는 1조 5조로서 한국 정부와 국민 간의 채권, 채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5억 불 속에 과연 어떠한 요구들이 거기에 녹혀 들어가 있는가를, 외교협상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가를 문서를 공개를 해보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게 8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이 8가지 사항 가운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 심지어 포기한다까지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 다음에 원폭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고 산림교포 문제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2005년 문서 공개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이 선회했어요. 요 3가지 부분은 청구권 협정에 관계없이 일본 정부의 잔존 국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3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의 국가 책임이 있으면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 차원에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대한민국 정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 변호인단이 한국의 법원, 일본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재판을 해도 모두가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한국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거다. 그래서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를 확인해달라는 헌소를 제기해서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보다
피해자 변호인단을 손을 들어줬어요. 음. 그래서 2011년에 급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당황해가지고 외교부 내에 위안부 문제를 위한 TF 자문위원회를 마련했어요. 저도 그 한 사람을 국제법학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회의도 했는데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 관련한 그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뭐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이 요구해야 하는데 그거 있기 전에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또 다른 위안부 합의를. 그러면 또다시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강경화 장관 모두 이 지난번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외신화되고 처음 말한 거고 강경화 장관도 우리 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국제법상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원천 무효라고 봅니다. 원천 무효. 조금 다른 시각에서는 국가가 정부 간의 합의니까 합의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나와요. 그것이 민법의 계약법에 의해서 합의는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합의의 내용이 지극히 반인도주의적인 또 반인권적인 내용을 아무리 정부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법보다도 자연법의 원리에 의해서 원천 무효가 되고요. 사실은 또 이 합의 문서를 자세히 따져보면 조약도 아니고 신사협정도 아니고 내용도 각기 다르고 누가 서명자도 또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국회에서 뭐 동의 절차나 예. 승인을 받을 그렇죠. 없잖아요. 바로 네.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또 국회에 네. 또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해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둘이서 그냥 오케이 한 거지 그게 국가 간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이건가요? 그렇죠. 아마 양국 외무장관이 이 언론 이렇게 보도 형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밑에 서명자도 뭐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서명 뭐 그런 거 없어요. 응?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이 된 문서 형태로 공개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조약이라면 조약을 체결한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조약은 그 교섭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명 단계가 있어야 되고 또 비준 절차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런 절차 전혀 없고 이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내용에 뭐가 포함됐는지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용은 그 나와 있죠. 그 공개를 했으니까 문제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 합의가 됐느냐 하는 그 과정을 과정이 공개가 안 됐구나. 민변이 정보 공개 요구를 했는데 네. 그것을 과거 정부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죠. 예. 그럼 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는 내놓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근데 그걸 보면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게 그 다 적혀 있겠죠. 어떻게 해서 이게 합의가 됐다는 거. 만약에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었으면 저쪽 기록원으로 넘겨버렸을 수 있어요. 국제법상 이거는 조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서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피해자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의견을 전혀 듣지를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 또 결과가 너무나 반인권적인, 쉽게 말하면 지난 수요일까지 1289차 우리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1289차 6월 28일 오늘이네요. 오늘까지. 이 할머니들이 인고의 세월을 이렇게 참아온 것은 수많은 돈과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참아온 것은 명예의 회복입니다. 명예의 회복이란 것은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입에 발린 이런 사과성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말 이것이 불법 행위다라는 것을 국가 단위가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그 과거의 문제를 돈 얼마로서 그냥 끝내자는 거죠. 그거를 박근혜 정부에서도 왜 했을까요? 저는 이 합의는 한일 간의 합의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라 등등 여러 가지 있었고 또 미국이 이 동북아에 있어서 이 중국 견제라는 이런 그렇지. 어떤
신냉전 삼각 구조를 만든 데 있어서 이 한일 간의 가장 이 의논이 잘 돼야 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제일 한일 간에 서로 한미일이 동맹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한일 간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빨리 합의할 것 같으면 한미일,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새로운 협력관계 진영 논리 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 동맹을 맺는데 그렇죠. 미국이 일본을 한국을 압력을 넣은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다가 위안부 합의를 해주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렇죠. 그거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고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압력을 넣은 거기도 하겠죠. 그렇죠. 일본의 이해도 관철되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사실 해가지고. 아베 정부가 나타나서 가장 우리가 한일하는 게 어려운 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평화헌법 제9조를 비롯한 네. 하나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롯하여 일제 과거 식민지를 청산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겠다는 그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취하는 입장은 첫 번째 군사대국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감히 좀 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 과거 청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침묵을 지켜왔는데 2015년 3월 달입니까? 그때 미국의 웬디 셔만이라고 그 미국의 국무성에 이분이 식민지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한국에 상당히 그 당시 아마 여러분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고. 그렇죠. 식민지 문제에 그렇게 있어서도 표현했죠. 미국이 일본 편을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그게 아베 정부가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베 정부가 말씀하셨다시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또 하나는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 위안부 협정이 맺어졌는데 우리는 맺을 생각이 없고 맺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제 미국의 압력으로 맺었다는 게 교수님의 분석이고 사실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죠. 우리는 맺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그게 일본의 이해가 녹아져 있다. 워싱턴에 일본의 이해가 녹아있는 그게 계속했지만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사드 배치를 그 과정, 그 이후로 하면서 이제 로키드 마틴과 짬짬이를 누가 한 게 아닐까. 저는 거기를 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커미션을 먹었을 거라고 누군가가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그걸 먹고 이 딜을 받아준 게 아닐까. 대통령한테 하라고 막. 90년대 이후에 이 국제사회는 탈식민지, 탈냉전으로 정신사적으로는 명백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이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구조 그리고 또 식민지의 그 아픔 또 분단의 아픔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을 72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미국이나 외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내부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신념 있고 철학 있고 열린 시각을 가진 정말 정치 지도자나 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 역사의 주체들이 정말 당당하게 그 역사의 시점에서 평화를 외치고 잘못됨을 정말 온몸을 던져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몸을 바쳤느냐. 아까 우리 참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체제에 그냥 적절하게 우리 김어준 선생님은 아주 좀 특별한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저는 동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국제법상 이거는 무효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유엔 앞에 가서 막 1인 시위해요? 사실은 이런 주장은 어떤面한국이 조금 국수주의적인 그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요 국제사회의 보편 흐름에 우리 주장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1년 남아공화국의 더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더반 데크레이션, 더반 선언이 유엔이 조직한 인종차별
국제회의에서 21세기는 이제는 식민지주의를 청산해야 될 역사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2008년에 이태리하고 리비아는 33년 동안 식민지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처럼 65년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식민지에 대한 책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8년에 재협상을 해가지고 사실 가다피가 확실하게 이태리에 받아냈고요. 또 영국하고 케냐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이게 뭐 우리 국수주의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이 우리 주장은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와 국제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일치됩니다. 지금 국제법은요, 과거의 식민지적인 국제법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무슨 뭐 크리티컬 데이트 이래가지고 결정적 기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52년 1월 9일 이승만 박사가 평화선을 걷는 때를 무슨 크리티컬 데이트를 한다 이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날짜 이전에 있었던 사안만 재판에 고려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 식민지적인 영토 논리입니다. 지금 국제재판은 그와 다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도 다 고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저는 이 조약에는 다자조약이 있고 양자조약이 있는데요. 다자조약은 뭐 10개 국가가 해서 한 나라가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한 나라만 빠지면 되지만 양자조약은요. 한쪽의 조약 당사자가 종료를 통과한다든가 철회를 통과한다든가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안 해 걸로 그럼 하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가 조약의 철회를 통보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예, 간단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로 인해서 여기에 예. 대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도 뭐 국제적인 합의니까 지켜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아주 양심 있는 사람도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국제적 합의도 계약법과 같은 민법 같으면 몰라도 이와 같은 인류에 반하는 자연법에 반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반인도주의 죄는 이것은 처음부터 원인무효, 누랜드 보이드입니다. 원인무효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강경화 장관 같은 양반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원천 무효라고 알리고 국내에서도 그걸 충분히 알리고 어느 순간 무효다 선언해버리면 되는 거네요? 우선 우리 정부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정부 간에 했으니까 우리 정부가 알려야죠. 네,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공식 알리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저는 학자니까 영어로 글을 썼어. 어이 뭐 저는 영어로 벌써 이 글을 2편 썼습니다. 논문을 장문을 국제지에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한 프레스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유럽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하면 정확하게 국제사회의 친구들에게 네트워크에서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물리적인 힘 같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강한 국제 여론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고요. 그럼 언제 시작하죠? 지금 저는 뭐 항상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수요 집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처음부터 28일 합의까지 전면 그 과정을 검증 과정을 재조사하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이거 어떻게 체결된 거야? 이거 조사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그 TF팀의 자문위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 12월 28일 그 전 1년 6개월 전부터는 지금까지 회의가 한 번도 없어요. 교수님한테만 연락 안 한 건 아닌가요? 아니, 다른 분들도 회의 안 열었다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강경화 장관이 지시한 도대체 이 협정을 어떻게 맺은 거야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겠군요. 뭐 저는 지금 철회를 통보를 해야지 우리 정부가. 아니, 뭐 대통령께서도 조사 아주 과정을 거쳐야 핵심을 되니까. 짚었어요. 아주. 핵심을 짚었어요? 예. 왜 핵심을 짚었냐면 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들었죠. 아니 몇백 번 일본이 사과해야 사과하는 거냐. 감성적으로 사과를 그걸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수요 집회를 1000몇 분 해온 것은 명예회복이고
법적인 법적인 책임을 범죄의 인정하라.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예. 일본 정부가 그에 따른 국내 법을 만들어야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일본 판사는 국내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특별법이. 예. 국내법에 따라서 재판하면 처벌도 하고 손해배상 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한 다음에 그 그에 관련 따른 후속법을 만들어야 돼 일본이. 특별법을 만들고 후속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으면 그게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죠. 그게 없으면 말로 하는 말로 하는 사과는 뭐 필요 여러분 없다. 알다시피 93년에 고노다마, 95년 무라야다마 다마, 그리고 또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때도 일본의 수상이 심심한 여러 가지 종류 했잖아요. 그건 동서개념 전부가 다 입에 뭐 발린 이런 거. 사과.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라.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안 하면 그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재재판소가는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네. 1945년 유엔의 하나의 기구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15분이고 일본 사람 오하다 하야시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그 국제사법재판소 아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그렇군요. 네, 제 기억이 잘못됐군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여러분 중재재판소, arbitration. 중재재판소에 요사이 좀 각광을 받는 것은 남중국해 사건과 관련해서 필리핀과 중국 네, 그 판결 내렸죠. 그래서 필리핀이 이겼죠. 네. 사실 필리핀의 배후에는 물론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러 동남아국가 있지만 사실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작용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은 제가 봐서는 억울하게 진 재판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렇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로 그 남사군도 남중국에는 석유, 광물 지하에 해저에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경제적 이권이 관련돼 있군요. 그런 중요한 곳에 계셨던 분인데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위안부. 근데 처음으로 외신화가 되고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합의했던 건 우리 인정할 수 없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위안부 합의는 국민에 의해서 피해자들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안부 합의 직후에 저희가 모신 적이 있습니다. 파파이스에서 모셔서 본인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사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오늘 미리 증거를 깔고 이장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죠? 예. 네. 그때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본인의 주장만 있는 것으로 자, 또 있습니다. 증거. 사진을 2장을 보내셨어요. 견학을 가도 저런 포스로는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견학일 수도 있어요. 견학. 저는 2006년도에 재판관에 임명돼서 6년씩에서 2018년 내년까지 제 임기인데 또 리뉴얼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확실히 확인이 안 됐다. 복장을 다 입고 다른 사람과 앞에 함께 있는 사진을 다 하면은 억울하십니까? 예,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이 바로 국제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 때 만들어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영어로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1945년 유엔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아하.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발음이 그렇게 좋으시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역사는 이 1899년 제가 관계하는 국제상설 중 게이 맥두갈이라는 분이 바로 특별보고관으로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한국의 피해자와 일본에 또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유엔에 보고를 하기를 2차 대전 중에 일제 이해하여서 한국 여성에 가해진 이왔던 성적인 노예 행위는 전시 중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98년 제50회 유엔 인권 소위는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채택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일본군, 일본 정부가 관여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하라고 일본 정부에게 98년에 정식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뭐냐? 국제법을 위반했으니까 후속 조치는 일본이 특별법을 마련해서 그 관련자들 범죄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조차도 2005년까지는 일본 정부와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65년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서 박정희 시절에 한일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때 돈 다 줬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예, 빚 청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그랬던 거였고 일본은. 예. 그런데 20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05년에 최초로 한국 정부에 의해서 51년에 65년까지 14년 동안에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한일 협정 외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예. 과연 5억 불이라는 돈의 성격이 뭐냐? 예. 이것이 청구권 협정 제1조는 5조를 일본 정부 한국에 준다. 2조는 1조 5조로서 한국 정부와 국민 간의 채권, 채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5억 불 속에 과연 어떠한 요구들이 거기에 녹혀 들어가 있는가를 외교협상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가를 문서를 공개를 해보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게 8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이 8가지 사항 가운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 심지어 포기한다까지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 다음에 원폭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고 산림교포 문제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2005년 문서 공개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이 선회했어요. 요 3가지 부분은 청구권 협정에 관계없이 일본 정부의 잔존 국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3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의 국가 책임이 있으면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 차원에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대한민국 정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 변호인단이 한국의 법원, 일본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재판을 해도 모두가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위안부 전환정부의 합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끄떡끄떡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지. 2가지로 오늘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이 의미가 뭔가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두 국가 사이에 합의를 한 건데 이걸 국제법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사실 이 위안부 합의를 비롯하여 식민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한국은 꼴대를 자주 옮기는 나라다. 사과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사과를 하라고 계속 그런 사과를 요구를 한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국제사회에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과는 입에 발린 감성적인 사과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라는 단위가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범죄 행위를 인정한다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단위가 거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사과를 해야.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쉽게 말하면 미안하다. 돈 얼마 줄게. 이거는 사과가 아니다. 명예회복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위안부 합의 문제의 핵심의 국제사회 반응은 1998년 유엔 인권위 산하의 소위 차별 소위의 그 당시 특별보고관 여성